전설야담, 소설 읽어주는 노인. 18세기 중엽 한양에는 독특한 가게가 15곳이나 생겼습니다. 주로 소설을 빌려주는 새 책점이 그것으로 지방에는 전혀 없었고 오직 서울에만 있었으며 중류층 부녀자들이 이용했습니다. 어쩌다 돈이 없을 때는 그릇이나 가구를 담보로 책을 빌릴 정도로 새 책점은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서 가서 한 권 빌려오렴.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하녀를 시켜서 책을 빌린 후에는 이야기에 빠져서 상상 여행을 즐겼습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일부 선비도 사서삼경이 아닌 소설을 몰래 읽으려 새 책점을 들락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저렇게 빠져들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평민들도 궁금함을 느꼈지만 문맹이라 그를 몰랐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 주리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종로 담배 가게에 앉아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무렵 담배가 널리 퍼져서 담배 가게에는 늘 사람들이 붐볐는데 그러하기에 노인은 여럿이 모인 담배 가게에서 임장군전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장군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한문 소설이며 노인은 그걸 구술했습니다. 노인이 임경업 장군 소설을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략 한 세기 전인 1637년 조선은 청나라의 항복한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었는데 그때 임경업은 뛰어난 용장임에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항복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이후 임경업은 간신 김자점의 음모로 국문을 받던 중 의도적인 심한 곤장에 맞아 죽었습니다. 임경업은 나라의 치욕을 씻으려 노력하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했기에 세월이 흘러도 백성들은 임경업을 추모했고 그에 힘입어 그를 영웅으로 다룬 군담 소설 임장군전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그런 점을 감안하여 임경업 장군이 사람들 관심을 끌리라 판단했는데 예상대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은 이야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담배를 피우면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재촉해도 눈만 검복검복하면서 담배만 피웠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엽전을 땅에 던져주자 노인은 살짝 미소를 지었고 몇 사람이 더 엽전을 내자 비로소 담뱃대를 떼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임장군은 한밤중에 탈출했다오. 이후에도 노인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다 한 번 더 담배를 피웠고 엽전이 어느 정도 쌓이자 나머지를 말해주며 마무리했습니다.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청중이 서너 명이었으나 이야기를 마칠 때는 20여 명으로 늘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송황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노인은 날마다 장소를 이동하며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통교, 배옥의 교동, 총각 등지에서 하루씩 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때도 역시 결정적인 장면에서 담배를 피우며 엽전이 쌓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있소. 어서 빨리 말해 주시오. 청중이 재촉하면 노인은 구수한 입담으로 사람들 귀를 휘어잡았고 워낙 재미있게 말하는 까닭에 청중들이 늘 노인을 빙 둘러싸곤 했습니다. 노인을 흉내내어 다른 사람도 소설을 낭독했지만 소설 읽어주는 원조 노인의 인기가 단연 높았습니다. 그날도 노인은 종로 담배가게에서 임경업 장군에 관한 소설을 낭독했습니다. 이야기는 무르익어 김자점이 임경업 장군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청중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김자점이렸다. 소설 읽어주는 노인이 워낙 실감나게 말하자 이야기에 몰입한 나머지 낭독자를 김자점으로 착각하고 칼부림을 저지른 것입니다. 순식간에 칼질을 당한 노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칼을 든 남자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간신 김자점을 죽인 양 씩씩거렸습니다. 놀란 주변 사람 중 일부는 자리를 피했고
일부는 광가에 신고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남자는 뒤늦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상황이라 살인범은 감옥에 갇혀 땅을 치며 아무 소용없는 후회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임금은 소설이 사람 마음을 미혹시킨다고 개탄하면서 이야기 금지령을 내렸지만 소설 낭독 문화는 암암리에 계속됐습니다. 한편 18세기 중엽 등장한 소설 읽어주는 낭독가를 당시에는 정기수라고 칭했습니다.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늙은이라는 뜻이며 정기수는 조선 말엽 사람들에게 소설을 읽어주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정기수는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서서 1인 다역 성우까지 겸했으니 한마디로 종합예술인이었던 셈입니다. 역사 상식, 긴 이야기를 왜 소설이라고 할까? 소설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국 고전 장자 외물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대체로 작은 낚싯대로 개울에서 붕어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큰 고기를 낚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설을 꾸며서 그걸 가지고 고을 수령의 마음에 들려 하는 자는 크게 되기 어렵다. 이 문장에서 소설은 사실상 대도에 반대되는 상대어입니다. 다시 말해 대도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를 이루고 소설은 출세나 명예를 구하고자 꾸민 말을 가리킵니다. 이렇듯 장자가 살았던 시대에 소설은 귀담아들을 필요 없는 말재간을 뜻했습니다. 요컨대 고대 중국에서 소설은 내용이 황당무계한 잡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1세기에 활동한 한나라 방고가 쓴 한서 예문지에서 소설의 의미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소설가는 대개 폐관에서 비롯됐으며 소설은 길거리에 떠도는 이야기들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폐관은 거리에 떠도는 소문을 채집하는 벼슬 이름이며 폐는 정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이야기를 뜻합니다. 정리해 말하자면 거리나 사람들 사이에서 수집한 말을 바탕으로 만든 가벼운 얘기거리가 곧 이야기로서의 소설 원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말엽 이규보가 쓴 백운 소설에 소설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때 소설은 자질구레한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소설을 하찮고 잡스러운 거리의 이야기로 여긴 것입니다. 15세기에 활동한 서거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걸쳐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기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은 책 태평항하 골계존을 엮었는데 거기에서 폐관 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폐관 소설은 선비들이 문장으로 우스갯소리를 만들되 넓은 지식을 펴기 위해서 혹은 심심풀이로 만든 것이다. 이후 의미가 확대되어 허구이든 사실이든 간에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 모두 소설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점차 교훈적, 오락적 기능이 포함됐으며 이야기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조선 초기 학자 김시습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지었고 광해군 때 허균이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지었습니다. 개화기에 본격적인 신소설 시대가 열렸고 단행본 한 권 분량의 장편임에도 소설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썼습니다. 소설은 직역하면 작은 말이지만 이야기라는 역사성을 지닌 까닭입니다. 오늘날 소설은 사실이나 허구의 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성하여 산문체로 쓴 문학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